네. 그러면 이제 그러니까 투자의 현장에서 직접 또 어디에 얼마를 넣어야 될지를 이제 결정하는 네. 뭐 그런 이제 입장이다 보니 훨씬 더 아마 정말 목숨 걸고 투자를 하고 시장을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네. 가장 집중력이 좋은 우리 성상현 과장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잘 반갑습니다. 네. 아유, 중소기업 중앙회 우리 성상현 과장님. 네. 지난번 나오시고 그 사이에 시장 많이 바뀌었습니다. 많이 바뀌었죠. 네. 사실 네. 가장 마지막이 2분기 때 네, 나오셔서 이제 그때 그 8월에 대한 여름에 대한 걱정 네. 잠깐 그때 이제 하면서 넘어가셨는데 네. 그 비슷한 의견을 몇 분이 더 주셨었어요, 사실은. 네네네. 문홍철 팀장님도 주셨고 네. 뭐 이렇게 몇 분이 더 계셨는데 그 우려가 지금 잘 넘어간 것 같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제가 네. 오늘 준비한 자료를 네. 제가 지난번 부채 한도 협상 바로 직전에 방송을 했었어요. 맞아요. 그래서 거기 그때 이제 어떤 시나리오가 될 건지를 말씀드렸거든요. 맞아요. 근데 그거에 대한 복기를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지금 8월 달로 또 이제 요즘에는 금리나 이런 것 때문에 좀 문제가 좀 있을 수 있다라는 뷰가 있거든요. 네네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저는 지금 시장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네네. 요거를 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또 가장 또 저희가 궁금한 부분이 금리 부분도 사실 중요하지만 네. 이 시간에는 주식 투자자분들이 그쵸. 관심이 많잖아요. 근데 사실 과장님은 예전에 프랍에서 또 네네. 주식도 하셨었기 때문에 지난 6월, 7월에 이 뜨거웠던 시장에 대한 감도 어느 정도 좀 느끼신 것이 있을 것 같아서 네. 그 의견도 같이 좀 주셨으면 네. 좋겠어요. 오늘 내용이 조금 어려워요. 아, 하지만 그런가요? 뭐 네. 정프로님과 정프로님 조금 요즘에 근데 어렵습니까? 너무 많이 아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뭐 걱정 없이. 네, 걱정 없이 네. 지금 이번에 좀 진행을 해볼까 합니다. 네네. 네. 조금 어려운 거 안 네. 어렵게 제가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뭐부터 봐야 됩니까? 네. 일단 간단하게 복기를 좀 해볼게요. 네. 제가 6월 달에 나와서 부채 한도 협상이 되면 음, 미국의 순유동성은 빠질 수 있다. 맞아요. 왜냐하면 TGA 재무부 현금 잔고가 급격하게 채워질 거고 그렇죠. 그러면 그게 지준에서 빠져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전 봤었습니다. 네, 맞아요. 그런데 당시에 제가 1번, 2번 이때 그것도 가정을 드렸던 것 같아요. 네네. 당시 1개월 금리가 영래포 금리보다 높다면 영래포에서 돈이 빠져나와서 TJ를 다 채워서 실질적으로 순유동성이 빠지지 않을 것이다. 네, 맞아요. 그리고 2번은 1개월 금리가 영래포 금리보다 낮다고 하면 영래포에서 굳이 돈이 빠져나올 일이 없으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 현금 잔고를 채우기 위해서 발행되는 그 1개월 금리를 대부분 지준에서 빠져나올 거다. 그래서 그렇죠. 그때는 순유동성이 감소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이제 채권을 정부가 발행합니다. 네. 당연히 그건 예정된 일이었고 맞아요. 발행해서 그걸 이제 사람들 어딘가 누군가는 이제 돈을 주고 그 채권을 매입을 해야 되는데 그 어떤 돈에서 살 거냐가 좀 이슈였던 거고. 네, 맞아요. 그래서 1번 시나리오는 은행 간 거래, 은행과 중앙은행 거래인가요? 그 영래품? 이게 네. 제가 순유동성을 그 연준이 가지고 있는 총 자산에서 원래 영래포와 현금 잔고를 빼주는 걸 그때 말씀드렸는데 연준의 자산을 보면 연준의 그 부채 계정을 보면 네. 첫 번째 현금 통화라는 게 있어요. 네. 그리고 두 번째 TJ라고 해서 재무부 현금 잔고. 네. 그리고 세 번째가 영래포 계좌. 그리고 네 번째가 연준이 가지고 있는 지준. 이 네 가지인데 실질적으로 두 번째, 세 번째인 현금 잔고와 영래포 계좌는 실질적으로 유동성이 풀리는 돈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순유동성을 계산할 때는 빼줘야 된다. 그래서 결국은 지준과 현금 통화만이 실질적으로 시장에 풀려 있는 돈이다. 근데 현금 통화는 우리가 가진 동전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실제로 큰 의미가 없고 결국은 채권을 막 발행을 했을 때 이게 은행들이 가지고 있는 지준에서 돈이 빠져나오느냐 아니면 영래포에서 돈이 빠져나와서 이 채권을 사느냐에 따라서 시장의 순유동성이 쪼그라드냐 아니면 그냥 가만히 있느냐 이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데 이번에 대규모로 이제 그 1개월짜리 채권들이 국채가 많이 발행이 됐었는데 이게 대부분을 MF가 가지고 있던 영래포 계좌에서 돈이 빠져나와서 그걸 다 사버렸어요. 네네네. 그래서 이 빨간색이랑 파란색 그래프를 보시면 제가 노란색으로 동그라미를 3개 그려놨잖아요. 네네. 네. 이게 2021년 12월 달부터 최근까지 그래프인데 네. 2021년 12월 달에도 부채 한도 협상이 있었습니다. 음. 그때 보시면 파란색 그래프가 쭉 올라가잖아요. 네. 파란색 그래프가 재무부의 현금 잔고인데 광고가 휙 올라갈 네. 때. 근데 빨간색 그래프는 가만히 있잖아요. 네네네.
이게 영래포 계좌가 그냥 가만히 있다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이때는 돈이 회수되는 거죠. 예, 순유동성이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주가가 주가가 빠졌습니다. 이때. 빠졌었죠. 예. 두 번째도 주구장창 빠졌었죠. 네, 이때도 재무부 현금 잔고가 갑자기 채워지는데 네네. 이때는 영래포가 더 많이 채워집니다. 어, 여기 빠지는 게 아니라 그러면 1+1로 더 두 배로 주가가 빠졌습니다. 맞아요. 그런데 이번에 보시면 재무부 현금 잔고 파란색은 쭉 올라오잖아요. 국채 발행을 하면서. 그 그런데 비율만큼 예, 근데 그 비율만큼 이 영래포에서 돈이 쭉 빠져나오면서 이 재무부 현금 잔고에서 채워지는 국채를 전부 다 영래포에서 회수를 해버렸습니다. 네. 그래서 실질적으로 연준의 순유동성이라는 것이 거의 빠지지 않았고요. 그러면서 증시는 실질적으로 6월달에 랠리를 해버렸습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지금 뭐 7월달, 8월달 보시면 뭐 8월달은 좀 조정을 받고 있지만 어찌됐건 6월달 같은 경우에는 큰 폭의 랠리가 있었기 때문에 2분기 때는 주가가 좋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때 이제 이 시나리오도 가정에는 있었지만 저는 이렇게 갈 거보다는 좀 더 유동성이 빠질 거라 봤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왜 제가 생각했던 가정과는 조금 반대로 가면서 결론 자체도 이렇게 반대로 갔죠. 그래서 이게 제가 오늘도 말씀드리는 것들이 대부분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될 수도 있고 가정을 다 말씀드릴 거예요. 근데 저는 이 가정을 더 많이 봅니다라고 말씀드리겠지만 네. 제가 말씀드리는 가정이 만약에 반대 방향으로 가면 포지션을 반대로 가셔야 됩니다. 아, 예, 그래서 네네. 그런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하면서 좀 들어주셨으면. 그렇죠. 네. 그래서 딱 두 개만 들어주시면 되거든요, 사실은. 세 개면 안 돼요. 대신. 세 개는 아닙니다. 세 개는 아닙니다. 그리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유동성 축소가 없었다. 없었다. 네, 네. 네. 순유동성의 축소가 없었다. 네. 이게 저는 연준과 재무부가 이제부터는 거의 합작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게 원래 시장 같았으면 연준이 지금 금리도 인상을 하고 막 양적 긴축도 한다고 하면서 막 시장에 호기시한 발언을 많이 하잖아요. 그랬죠. 그런데 하는 거 보면 아닌 것 같아요. 실제로 하는 행동은 그렇지가 않더라. 네, 말만 그렇게 하고 네네네. 뒤로는 다른 짓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문제가 안 생기게. 왜냐하면 내년에 선거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두 번째 페이지도 좀 똑같은 내용입니다. 결국은 당분간 그런 유동성 회수에 대한 우려는 크지 않다라는 쪽으로 결론이 나겠네요. 이게 연준과 재무부는 그렇게 노력할 거예요. 그렇게 근데 노력한다. 걔네들이 하려고 하는 게 불가능적으로 만약 그 방향이 안 된다고 가면 네. 못 막겠지만 막을 수 있는 때까지는 막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거를 좀 많이 좀 지켜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이어서 보시도록 하죠. 두 번째 그래프 이거는 매우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제가 이게 미국의 정부 지출, 정부 수입, 재정 적자를 가져왔습니다. 재정 적자는 당연히 정부의 수입보다 지출이 많으면 재정 적자가 발생합니다. 네. 이게 연도별로 제가 다 가져왔어요. 네네. 마지막에 빨간색으로 제가 이렇게 동그라미를 찾았습니다. 네네. 2023년도 회계 연도에 미국 재무부가 발표한 올해 우리는 재정 적자를 한 1.4 트릴리언 정도 낼 거다라고 네네네. 1.4조 달러 정도 낼 거다라고 계획을 한 게 있습니다. 네네. 그런데 미국의 회계 연도는 작년 10월부터 올해 9월까지거든요. 네 맞아요. 그런데 6월 달까지 기준으로 이미 얘네들이 말하고 있는 재정 적자를 다 네. 냈습니다. 다 적자 예상 예, 수준을 다 계획을 채웠다는 하고 얘기거든요. 예, 그런데 6월 달에 부채 한도 협상을 통해서 더 많은 부채를 찍겠다라고 말을 했죠. 그리고 9월까지는 훨씬 더 많이 풀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일단 재무부가 계획한 재정 적자보다 더 많이 낼 거고 그거는 결국은 또 돈으로 풀릴 거예요. 네네네. 이게 어느 정도 수준이냐고 하면 제일 오른쪽에 있는 미국 GDP 분의 재정 적자라는 걸 제가 그 비율로 갖고 왔거든요. 지금 미국 GDP 분의 재정 적자가 풀린 비율이 5.2%예요. 네네네. 평균적으로는 3%에서 4% 정도가 풀립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과거에 금융위기 때나 이럴 때 보면 13%까지 풀렸잖아요. 네네. 근데 올해 만약에 지금 정부 재정 지출이 6.2조까지 풀렸는데 네. 이번 3분기 때 1조 이상이 풀린다고 하면 이 비율은 거의 8%에서 13%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금융위기 금융위기- 경제위기 수준의 네. 재정 그래. 지출이 있다라는 거. 재정 지출을 이미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런 그 거죠. 이미 공화당이 그건 오케이 한 거예요? 오케이 했죠. 왜냐하면 부채 한도 협상을 하면서 했었으니까. 그거를 더 풀도록 협의를 했고 풀도록은 했는데 그럼 네. 문제는 그냥 마음대로 써라 이건 아니었을 거 아니에요? 마음대로 쓰라는 아닌데 이미 예산이 다 잡혀 있습니다. 쓸 것들이. 네. 근데 이제 공화당이 내년도 예산을 짤 때는 그게 내년도 예산을 짜는 게 보통 9월 말에 진행하거든요. 9월 달이잖아요. 예, 예산 그때 심의가 약간 좀 잡음이 있을 것 같긴 한데 네. 셧다운 가능성이 있을 것 같긴 한데 그렇겠네요. 결국은 합의하고 갈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까지도 사실상 얘네들은 이 수준을 계속 쓸 것 같습니다. 지금 연준과 재무부의 스탠스를 보니까
금융위기 때는 사실 뭐 은행이나 뭐 터져서 푼 거잖아요. 네네네. 그런데 지금은 사실 뭐 SBB 3월달에 터졌었지만 그때 이후로 과도하게 풀리고 있거든 지금. 근데 결국은 올해도 내년도 정부 지출을 계속해서 경기 침체를 만들지 않겠다라는 뉘앙스로밖에 잘 안 보여요. 그럼 뭐 네, 그 신용등급 강등도 이유가 있는 거네요. 피치가 그거를 경고를 한 거죠. 그렇죠. 예, 이거 지금 그런데, 하는 분위기로 봐서는 예상보다도 더 늘어나고 있는 상태고. 네. 근데 옐런이 그 다음 바로 언급했잖아요. 음. 헛소리하지 말라고 피치한테. 그래서 음. 그냥 풀 거라는 스탠스거든요. 음. 그래서 저는 미국의 신용등급 강등에도 재정 부양이 가능한가? 저는 오케이라고 보고 있어요. 음. 그러면서 지금 기준금리를 인상을 하면서 금융 긴축은 하고 있지만 계속 재정 확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군요.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의회에서 세출 세입 의원이 누군지 한번 파악해 볼 필요가 있겠네요. 그래서 올해 8월 달에 그러니까요. 지금 이게 결국은 재정적자들은 대부분 국채를 발행해서 찍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금리가 막 올해 그 8월 초에 안- 금리가 급등했잖아요. 계속 그게 급등하는 거죠, 장기채 이제 금리, 지금. 장기채를 네네. 발행을 한다라는 음. 대부분 채권을 발행할 거니까. 그래서 시장에서 이거에 대해 경고를 준 겁니다. 그래서 근데 최근에 약간 좀 안정되고 있지만 이게 저는 근데 연준이 재무부가 재정 부양을 할 때 채권이 이렇게 조금씩 발작은 할 거예요. 근데 만약에 발작을 했을 때 재무부가 과연 그러면 재정 부양을 안 할 거냐? 저는 그거 아니라고 보고요. 차라리 지금 스탠스를 보니까 양적 긴축을 중단할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그냥 금리가 발작을 하니까 금리 튀는 게 너무 부담스럽잖아요. 연준도 부담스럽잖아요. 그러면 양적 긴축을 중단할 거고 또 그래도 또 튄다. 그러면 양적 완화까지도 저는 지금 스탠스를 보면 가능할 것 같아요. 그래서 얘네들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인프라 법안이랑 이런 것들을 보면 내년까지 계속 예산을 쓰는 거거든요. 네. 그 예산은 지금 결국은 수입을 걷는 게 많아서 지출을 하는 거면 0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미국의 정부 수입은 GDP 대비해서 지금 2005년부터 제가 가져왔지만 계속 떨어지고 있는 추세고 지금 그렇네요. 그 수입은 거의 수입이 금액적으로 높을 수 있지만 GDP 대비해서 비율로 따져보면 계속 떨어지고 있는 추세예요. 그럼 결국은 얘들은 어떻게 하냐? 정부 지출 극측 국채를 찍어가지고 지출을 늘린다라는 게 결국 그 마인드거든요. 그래서 저는 미국의 그 증시 밸류에이션이랑 저는 증시도 밸류에이션이 지금 부담스럽다고 보고 있었지만 이런 부담스러운 밸류에도 불구하고 올해 지금 미국 경기 엄청 뜨겁거든요. 뜨거운 가장 큰 이유는 재정 지출을 과도하게 하면서 유동성을 공급을 했고 그게 결국은 생산성을 지금 향상시키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근데 미국이 지금 그렇게 재정 지출을 더 늘려서 네. 뭘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아니 지금도 저 고용은 너무나 네. 좋은 상황이고 오히려 고용은 좀 더 떨어뜨려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물가는 이제 겨우 조금씩 이제 잡혀가는 거고 이제 앞으로 더 잡힐 가능성도 사실은 낮아서 어떻게든 이 물가를 좀 더 지금 수준보다는 더 내려야 되니까. 근데 지금 막 기름값도 올라가는 상황이라고 기름값 조금씩 이제 다시 또 튀고 있고 네. 이 상황이면 미국이 다시 뭐 저 재정 막 투자해 갖고 뭔가 경기를 부양하고 이래야 될 이유가 전혀 없는 것 같은데 왜 그 방향으로 갈 거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결국은 선거 때문에 내년에 선거가 선거는 있고 내년이잖아요. 내년에 선거가 있으니까 네. 저는 내년에 선거가 있기 때문에 사실 올해 좀 어느 정도 죽이고 내년에 살릴 거라고 생각했었어요. 뭐 그런 그런데 차라리 또, 지금 네. 스탠스를 보니까 내년까지 그냥 고입니다. 계속 예, 계속 고입니다. 그리고 물가에 대해서 미국은 제 생각인데요. 네. 이따가 좀 말씀을 드리겠지만 크게 걱정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저도 일단 물가에 대해서 크게 걱정하지 않고 있고요. 내년도 물가에 대해서는. 그러면 물가가 빠지면 사실 금리 인하도 당연히 따라오는 수준이거든요. 네. 그러면 금리 인하하고 돈을 풀면서 어느 정도 GDP를 올려놨으니까 민주당이 다음 선거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최상의 조건이거든요. 그 다음 일은 그 다음에 생각하겠다. 그건 어차피 선거 끝나고. 예, 일단 뭐 선거까지 오케이. 그 얘기는 뭐 설득됩니다. 네. 그러나 경제라는 게 오케이 마음먹으면 뭐 그냥 우리 계속 살릴 수 있어라고 해서만 사는 거라면 뭐 그렇게 해도 되죠. 근데 미친 듯이 계속 돈 푼다고 해서 경제 계속 살고 계속 잘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다 빵 아니죠. 터지거나 아니면 지금도 사실 굉장히 어떤 분들은 버블이 너무 지금 심각한 상태라 이거 조만간 터진다 혹은 뭐 어쨌든 자산시장 축소된다 이런 얘기들을 네. 많이 하시는데 지금부터 예를 들어 민주당이 조금 더 현명한 판단을 한다면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어느 정도 좀 누르고 차라리 내년 선거 앞두고 한 6개월 이렇게 좀 살리면 여론도 더 좋아지는데
계속 그냥 이렇게 가다가 혹시라도 삐끗해갖고 터지고 이러면 네. 그러니까 완전 폭망이잖아요. 그렇죠. 그 리스크를 민주당이 왜 이게 지금 미국에서 도사리고 있는 위험들이 몇 개가 있어요. 첫 번째 은행 리스크, 두 번째 상업용 부동산 리스크. 이런 것들은 터지면 끝납니다. 안 터지게 하려면 계속 부양해야 됩니다. 이게 우리나라 똑같아요. 우리나라도 지금 PF 매우 심각합니다. 네. 국내 증권사들 지금 거기 다 물려 있고 거기에 관련된 시행사들 지금 다 죽어 있습니다. 이거를 살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결국은 우리나라의 집값 부동산 자체가 급락을 하면 안 됩니다. 이게 시장이 좋아야 청약이 들어오고 청약이 들어와야 본 PF들이 지금 막혀있던 것들이 본 PF로 다 넘어가거든요. 그렇게 해서 개인들이 청약 시장에 들어오고 이게 어느 정도 다 물건이 다 떠넘겨진다? 그러면 연착륙이 가능해요. 그런데 이게 지금 진행이 안 돼 있는 상황에서 갑자기 뭐를 무너뜨려 버린다? 그러면 바로 터지거든요. 그런데 시장은 지금 어떻게 생각하냐? 이게 정부는 이런 리스크 때문에 너무나도 큰 빠른 긴축을 못하는 상황인데 시장은 그걸 좋게 해석하고 자산시장으로 돈이 더 지금 몰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최근에 뭐 빅테크부터 해가지고 이제 종목들이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소수의 종목들이 끌고 가는 상황이고 네네네. 이게 다 그런 거예요. 이게 뭔가 문제는 있는데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종목으로 계속 몰리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그리고 연준은 거기다 대고 또 돈을 퍼부어주고 이 돈이 결국은 그쪽으로 몰리는데 그게 증시를 끌어올리는 효과가 나타나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 주식시장이든 부동산 시장이든 위험한 건 맞는데 계속 돈은 풀리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느끼는 거는 양적 긴축, 금리 인상인데 지금 그러니까 이건 연준에서 하는 긴축이고 네. 재무부는 지금 돈을 풀고 있어요. 그래서 이쪽과 이쪽이 우리는 원래 한국은행이랑 뭐 정부랑 분리돼 있잖아요. 미국 연준도 똑같아요. 원래 그런데 사실상 같은 거잖아요. 뭐 미국 재무부가 하는 일과 연준이 하는 일이 다른 일을 하지만 같은 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또 같이 가야 또 되기. 네, 또 하는 그래서 경우도 이쪽에서 지금 돈이 네. 풀리고 있어요. 재무부에서. 그래서 이게 그런 측면에서 여기서 좀 정부가 돈을 쓰는 거에 대해서 되게 좀 거부감을 가질 수는 있잖아요. 네. 근데 정부가 안 쓴다라고 그러면 그 돈은 또 어디로 가나? 어디로 과거의 가냐. 경험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정부가 돈을 안 쓰니까 은행에만 몰리는 거예요. 돈들이. 맞아요. 예. 그래서 또 한편으로는 부자들만 더 이익이 더 커지는 이런 일들로 가게 되는 거죠. 그럴 바에는 정부가 재정 부양을 계속 통해서 지금 넘쳐나는 돈을 어딘가에는 계속 퍼붓고 있는 거죠. 도로를 갈아엎던 뭐 여러 가지 인프라를 다시 만들어 놓고 나면 거기서 이제 일자리가 생겨날 테니까 맞아요. 예. 지금 그런 그 상황입니다. 다음에 문제를 해결해 보자 이런 네. 방향인 거죠. 네. 결국에. GDP를 구성하는 요소를 보면 네. 소비, 네. 그리고 기업 투자, 네. 그리고 정부 지출, 네. 그다음 순수출이거든요. 네. 지금 순수출은 박살나 있는 상황이고 그렇죠. 지금 뭐 정부 지출이 일단 정부 지출을 확 하면서 기업들이 따라붙으면서 좀 투자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소비는 아직까지는 초과 조축이 남아 있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미국 경제가 지금 뜨거운 거예요. 소비가 근데 만약에 이제 좀 둔화가 되기 시작한다 이러면 좀 이 뜨거운 게 좀 어느 정도 완화될 수 있습니다. 저는 그거를 사실 올해 4분기에서 내년 한 1분기 정도가 그게 시작될 걸로 보고는 있지만 일단 정부 지출에서 나오는 이 그 재정 부양은 계속 지속될 걸로 보고 있어요. 이게 내년에 선거가 끝날 때까지. 그러면 지난번에 신용등급 강등될 때 우리가 잠깐 놀랐었잖아요. 네. 마찬가지로 셧다운 이슈 등장하더라도 그게 놀랄 일은 아니겠네요. 피치는 실질적으로 메이저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3대 신용 평가가 있잖아요. S&P랑 무디스. S&P가 1위고요. S&P 일단 12년도에 그걸 떨어뜨렸잖아요. 이미 미국 신용 등급을. 네. 그리고 무디스는 아실지 모르겠지만 워렌 버핏이 대주주입니다. 워렌 버핏 같은 경우에는 무디스가요? 네, 무디스의 워렌 버핏 대주주입니다. 아, 대주주라서 미국을 가장 사랑하는 게 워렌 버핏인 거 알죠? 거기는 신용 등급 떨어뜨릴 일은 없다고 보고 있고 저는 피치는 떨어뜨렸지만 워렌 버핏. 그래 피치는 실질 근데 우리는 채권 시장 볼 때 한 네. 군데서 떨어뜨리면 이미 시장에서 다 반영을 했어요. 네. 그다음 나머지가 떨어뜨리는 거는 이거는 당연한 수순이라고 보고 있는 거지. 이게 또 다른 충격을 주고 그러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제 공화당에서 분명히 9월달에 그 정부 예산안 협상할 때 잡음은 있을 거예요. 근데 그것 때문에 미국이 폭망한다? 이건 아닐 것 같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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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이슈 정도다. 네. 네. 아 근데 뭐 그때 변동성이 생긴다? 네. 매수 기회라고 봅니다. 네. 네. 미국 확실히 정부가 지난번하고 달라지셨네요. 아 근데 제가 요거 앞에 좀 말씀드리고 네. 뭐 나중에 이런 문제는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라는 걸 마지막에 말씀드릴게요. 근데 알겠습니다. 지금 당장에 지금 전 3분기는 그렇게 안 본다는 거죠. 예. 자 그러면 이제 미국 정부는 계속해서 채권 계속 발행할 거 아니에요? 채권 계속 발행하죠. 예. 그럼 그 이제 계속
누군가 사줘야 되잖아요. 누군가 사줘야죠. 그럼 또 저번처럼 뭐 이런 저 MMF니 아니면 뭐 영래폰이 뭐 등등 뭐 어딘가 사줄 텐데 그래도 미국 내에서 계속 사는 것도 아마 그 미국 정부로서는 좀 부담일 거고 그러려면 중국이든 일본이든 밖으로도 좀 사줘야 될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예. 근데 밖에 팔려고 보니 중국 상황은 오히려 지금 중국은 갖고 있던 미국 채권마저 팔지도 모를 상황이 영 안 좋고 네. 그럼 이제 그걸 해결해 주려면 중국을 아주 괜찮게 뭔가를 터주든지 뭐 이래야 될 거고 근데 그럴 생각은 별로 없는 것 같고요.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 선거랑도 또 연관이 있으니까 일본에 파는 것도 상황이 썩 녹록지 않은 것 같은데 미국의 채권의 가장 큰 수요처는 뭐 국가별로 치면 뭐 중국이나 일본이 맞아요. 네. 최근에 옐런도 중국 한번 방문했잖아요. 네. 무슨 말을 했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런 이유도 있을 거라 봅니다. 네. 국채 사달라고 하는 거. 네. 그런데 가장 큰 수요처는 글로벌리하게 채권을 운용하고 있는 자산운용사들. 전 세계. 네, 전 세계. 미국의 채권이 가장 그 비중이 크고 일단 벤치마크 자체에 미국 비중이 가장 큽니다. 그래서 미국의 채권에 절대 금리 메리트가 있다고 판단이 되면 거기는 무조건 들어옵니다. 그리고 전 지금 레벨이면 그 수준은 이미 그쪽에서 보는 수준은 괜찮다고 보고 있고요. 미국 정부는 그러면 높은 현재 이자를 계속 그 채권 발행하면서도 다 부담할 능력은 돼요? 그래서 계속 채권을 더 찍어내는 겁니다. 그 이자를 주기 위해서. 그 이자가 미국 지금 그 지출에서 네. 이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엄청나게 늘어났어요. 국채 그러니까요. 이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카드 지금은 돌려막기 국방비보다도 더 높습니다. 그러니까요. 돌려막기죠. 그런데 이게 네. 세계 1위니까 가능합니다. 그 미국 정부 같은 경우에는 네. 지금 기축통화고 지금 세계 1위이기 때문에 미국 채권은 안전하다라는 게 확신을 가지고 있잖아요. 이렇기 때문에 채권을 계속 찍어서 부채가 올라가는 게 다른 나라 같았으면 박살났죠. 근데 미국 GDP 분의 부채 비율이 네. 원래 60%를 넘어가면 거의 박살나야 되거든요. 네. 근데 미국은 괜찮아요. 이게 지금 뭐 미국이 뭐 저가 미국을 뭐 엄청나게 좋아한다 이게 아니라 미국 채권에 대한 수요가 그만큼 많다는 겁니다. 여전히. 네. 제가 그러면 미국이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할 건지를 한번 말씀을 드려볼까요? 네네. 이게 지금 올해 수준 유동성이 어떻게 될 거냐라는 걸 제가 전망을 가지고 왔어요. 네. 이제 앞부분에 제가 더 시간이 더 남으면 앞부분에 넘어갔던 내용도 말씀을 드릴게요. 네네네네. 일단 미국은 항상 계획을 발표를 하고 그걸 진행을 하거든요. TG의 현금 잔고가 지금 한 5천억 달러까지 들어와 있는 상황이에요. 네. 그런데 3분기까지 6천억 달러를 보충할 계획을 얘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근데 8월 달에 얘네들이 국채를 발행을 이제 할 거거든요. 근데 국채 발행을 하는데 이번에 발표한 계획은 단기채보다 장기채를 훨씬 더 많이 발행할 거라고 계획을 했습니다. 네. 이 장기채는 실질적으로 영래포에서 받아줄 수 있는 채권이 아니거든요. 네네네. 그럼 이거는 무조건적으로 순유동성 감소를 일으킵니다. 그러면 8월 달에 증시 쇼크 아니냐? 와야 되는 게 정상이에요. 네네네. 근데 미국이 어떤 식으로 할 거냐고 하면 장기채를 발행을 하고 TGA에 가지고 있는 현금 잔고 있잖아요. 트위스트 그거를 해가지고요? 대량 살포할 겁니다. 방출한다는 거죠. 네. 그러면서 장기채에서 빠지는 순유동성을 TJ를 방출을 하면서 이번에 8월 달은 막을 걸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순유동성은 감소를 하지 않기 때문에 증시는 크게 하락을 하지 않겠죠. 대신 이제 금리는 좀 발작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9월 달에는 또 어떻게 할 거냐고 하면 9월 달에는 6월 달과 똑같을 거예요. 또 단기채를 8월 달에 TJ에서 현금을 대량 살포를 했기 때문에 9월 달에는 다시 또 TJ를 채워야 되거든요. TGA는 재무부 돈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네, 재무부 돈. 재무부의 그 연준에 있는 계좌인 거죠? 네. 연준의 계좌에 영래포랑 TJ 있다 있잖아요. TJ는 재무부가 연준에 맡겨놓은 돈. 영래포는 은행이든 MF가 연준에 맡겨놓은 돈. 그래서 TJ 그러니까 재무부가 대량의 장기채를 발행을 할 때 TJ를 방출을 하는 것도 재무부는 실질적으로 네팅이 똔똔이거든요. 그러면서 실질적으로 순유동성이 빠지지 않게 만들 거고 네. 9월 달에는 다시 또 TJ를 채워야 되니까 그때는 또 단기채를 또 발행할 거예요. 근데 또 어떻게 할 거냐면 또 영래포에도 채워올 겁니다. 이게 지금 이게 연준이 생각하고 있는 계획이에요. 이 계획대로 간다라고 하면 3분기는 순유동성 감소가 거의 없을 거예요. 이거는 그러면 언제까지라고 봐야 돼요? 이제 그러니까 8, 9월 달은
이해가 됐는데 언제까지 이걸 계속 내년 선거 한다는 때까지 계속 이런 내년 선거 때까지 가능한 게 지금 이 그래프를 지금부터 제가 이게 되냐는 제가 이 거예요. 그래프를 가져왔잖아요. 네. 가져왔는데 이 빨간색 그래프가 연준의 지급 준비금과 RRP를 미국의 명목 GDP로 나눈 거거든요. 네네네. 원래 연준의 지급 준비금만 가지고 명목 GDP로 나누면 네네. 이 빨간색 그래프가 엄청 이렇게 내려와 있어야 돼요. 아 한참 밑으로. 한참 지금 밑에. 지금은 예. 18% 정도라는 네, 건데. 근데 이건 지금 역내포를 같이 가지고 있으니까 이 정도까지 있잖아요. 네네. 근데 실질적으로 이 검은색이 1차 데드라인, 보라색이 2차 데드라인을 보는데 이까지 떨어질 때까지는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왜냐하면 원래는 지급 준비금만 가지고 해야 되는데 연준은 이제 역내포에 있는 계좌도 자기들이 자유자재로 끌어오고 빼내고 할 수 있다라는 걸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 1개월 금리를 통제를 하면서. 그러면 시장의 유동성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원래는 은행 지급 준비금만 시장 유동성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었는데 네. 저쪽에 IMF에 박혀 있던 역내포의 돈까지 우리가 여기가 부족하면 여기서 언제든지 끌어올 수 있다라는 걸 연준은 생각을 하는 것 같고 이게 언제까지 가능할 거냐? 선거 때까지 할 건데 선거 때까지 하는 걸 연준이 생각하는 대로만 할 수 있다고 하면 여전히 지금 충분한 현금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그리고 결국은 수준 유동성이 급격하게 빠지는 거를 우리는 막을 수 있다라는 거를 천천히 슬로우하게 뺄 거다. 뭐 당연히 그 바람은 좀 빼야 되니까. 네네. 하지만 급격하게 빠지는 거는 우리는 언제든지 통제할 수 있다. 예. 근데 이게 언제 무너지는지 아세요? 언제 무너질까요? 이거요? 예. 선거 끝나면? 그러니까 선거 끝나는 건 연준 생각이고 저는 이거 결국 지금 연준이 하이어포 롱고를 계속 말하잖아요. 네네. 그게 결국은 기준금리를 올려놓고 우리는 장기간 유지할 거라는 거거든요. 이게 사람들이 믿으면 1개월 금리가 계속 높이 있을 거예요. 근데 성장이 둔화가 되거나 물가가 둔화가 되면 이 하이어포 롱고가 지속이 불가능할 거라는 거를 시장이 먼저 반응합니다. 그러면 1개월 금리가 급격하게 떨어질 거예요. 그러면 1개월 금리가 지금 5.3이고 5.3오고 연준의 역내포 계좌가 5.3이에요. 근데 이게 만약에 금리 인하가 지금 조만간 올 것 같은 데로 가면 1개월 금리가 빠르게 떨어집니다. 그러면 이제 역내포에 있는 돈을 시중으로 못 끌어옵니다. 기준으로. 그러면 이 돈은 그냥 이 돈인 거고 그러면 지급 준비금만 남게 되죠. 그러면 그때는 급격하게 이 유동성이 빠르게 빠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연준의 이 하이어포 롱고 정책이 안 먹히는 시기는 지급 준비금이 빠르게 떨어질 수 있다. 안 먹히는 거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럼 그 얘기는 시장 금리 갑자기 단기 금리가 떨어지는. 툭 꺼지면 네. 주식시장도 위험해지는 위험해집니다. 거예요. 이게 그래서 금리 인하가 과연 시장의 호재인가? 절대 호재는 아니네요. 전 유동성 측면에서 절대 호재라고 안 보고요. 그렇네요. 뭐 물론 금리 인하하고 양적 완화하고 그때 막 풀 거니까. 지금 연준이 하는 거를 어그러뜨릴 수 있는 거가 금리 인하 신호라는 거잖아요. 네, 금리 인하가 물가 하락이든 성장 폭락이든 성장 둔화 두 개가 사실 금리가 인하를 할 거라고 지금 할 수 있는 요인이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그러면 이 두 개가 만약에 사람들이 우려를 하기 시작한다고 하면 지금 우려 아무도 안 하잖아요. 그렇죠. 네. 우려를 하기 시작한다고 하면 연준의 이 하이어포 롱거 내러티브가 먹히지 않을 것이고 그러면 유동성은 빠르게 하락할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게 그 선거 전에도 터질 수 있겠네요. 선거에 터질 수 있죠. 그래서 제가 네. 선거까지 연준은 어떻게든 하려고 할 거다. 다만 못할 수도 있다라는 걸 저는 계속 그래서 제 말이 저는 할 수도 있지만 못할 수도 있다고 말씀드리는 거니까 네. 잘 판단을 하세요. 그래서 그게 뭐를 보냐고 하면 1개월 금리를 계속 보시면 돼요. 1개월 금리. 어차피 연준의 역내포 계좌는 정해져 있거든요. 연준의 기준금리 하단 플러스 5bp입니다. 근데 1개월 금리는 매일 움직이잖아요. 그럼 대충 그 어느 정도 그 느낌이 오거든요. 이게 지금 뭐가 위에 있는지. 지금도 계속 저 금리 역전 상황이죠. 뭐 어떤 역진. 단기 금리가 네네네. 장기 아, 금리가 그렇죠. 네. 예. 상황이죠. 그게 꽤 오래되지 않았어요 지금? 지금 오래됐죠. 아니요 작년 7월달에 역전됐어요. 작년 7월부터 예, 지금까지니까 1년 됐죠 이제. 1년. 예. 원래 근데 금리 역전이 이렇게 오래 가는 게 흔치는 않지 않습니까? 아 원래 금리 역전이 되고 네. 1년 뒤에 항상 1년 뒤부터 네. 실업률이 올라가기 시작을 했고 네. 이제 1년 지났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보면 내년도 상반기에 침체가 올 수 있다. 뭐 이렇게 사람들이 그렇죠. 뷰를 늦추잖아요. 그게 이 이야기도 있고 왜냐하면 올해 상반기에 침체가 올 수 있다고 봤던 사람들은 대부분 다 은행 리스크 그러니까 금융 시스템의 붕괴를 봤었고 그게 지금 연준이 막았잖아요. 어찌됐건 간에. 그러면 금융 시스템 붕괴보다는
실질적으로 이제 실업률이 이제 올라가는 진짜 원래 진짜 생각하는 침체 시나리오 이거를 지금 이제 그것 때문에 뭐 JP 모건이든 모건스탠이든 침체 시기를 늦춘 거지 안 온다라는 거. 그러니까 이게 니네 왜 자꾸 거짓말해 뭐 니네 왜 온다고 하니까 왜 갑자기 안 오니까 더 니가 늦춰. 이게 결국은 나중에 온다는 거죠. 시장은 움직이는 생물이잖아요. 뭐 그걸 다 알면 신이죠 그거는. 그래서 그 항상 이제 1년 뒤부터 해야 되고 1년 뒤에 또 바로 오는 거 아니고 1년에서 1년 6개월 뭐 1년에서 2년 이거는 사실 언제든지 바뀔 수 있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이 모든 것 지금 실업률이 왜 안 올라오냐? 지금 시기적으로만 놓고 봐도 안 올라오는 게 맞아요. 그래서 현재 상황에서는 좀 이게 하반기까지도 계속 같이 시장을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라는 걸 좀 말씀을 드리고요. 네. 지금 시간 보시면 10분 정도. 네, 네. 그래서 지금 네. 채권을 좀 말씀드릴게요. 네. 올해 8월달에 채권 장기채 기준으로 해서 금리가 급격하게 상승했습니다. 네. 저는 일단 올해 같은 경우에는 미국채 10년물 기준으로 3.3에서 4% 정도는 밴드에서 좀 밴드 트레이딩을 하는 게 맞다고 보고 있고 4% 이상부터는 절대적인 레벨 자체가 매우 매력적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다만 8월달에 아까 연준에서 장기 국채를 대량 발행한다 했잖아요. 네. 그런 것 때문에 수급 이슈로 금리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저는 근데 그때를 매수 기회라고 보고 있고 4.2 정도 넘어가면 그때는 사는 게 좋군요. 최근에도 그런 식으로 해서 올라갔었고 최근에 또 다시 빠졌죠 좀. 그래서 금리가 결국은 금리를 상승시킬 수 있는 요인은 인플레 리스크랑 공급 리스크라고 보고 있고 하락시킬 수 있는 요인은 결국은 이제 장기 연기금 같은 이제 장기 투자들이 들어오는 수급 그리고 금융기관의 보유자산에 대한 평가 손실이 다시 또 재부각되는. 그래서 현재 상황에서는 이제 그 8월달 같은 경우에는 공급 리스크 때문에 금리가 뛸 수 있어요. 네. 그런데 그게 뭐 지금 빌레 크만은 사실 뭐 이런 것 때문에 그 미국채 금리가 5%까지 뛰어야 된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가능성보다는 저는 지금 4%에서 4.5%까지 많이 튄다라고 하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매수하는 게 지금 저는 좋다고 보고 있고 가장 큰 이유가 물가거든요. 물가. 이것 좀 오늘 또 이제 이번 네. 주에 나오잖아요. 네. 오늘 내일 나오죠. 내일 밤에. 네네네. 예. 물가가 이게 지금 제가 그래프를 3개를 가져왔어요. 네. 하나는 빨간색은 미국의 CPI고요. 네. 헤드라인. 예, 헤드라인 CPI. 그리고 이 주황색이랑 파란색은 미국의 수입 물가입니다. 그리고 주황색은 중국의 PPI입니다. 네. 중국의 PPI와 미국의 수입 물가는 미국의 CPI에 항상 선행을 했습니다. 선행. 네. 네. 미국의 그 CPI를 구성하고 있는 요소가 에너지 식품 20% 그리고 상품 제야 20% 그리고 근원 서비스라는 게 60%입니다. 그 근원 서비스에는 대부분 주거가 30%가 들어가 있어요. 네. 그런데 지금 중국 지금 PPI 보면 거의 디플레이션 수준이거든요. 그렇죠. 중국의 이렇게 디플레이션 측면으로 빠진다고 하면 결국은 상품 제한은 빠질 걸로 좀 저는 보고 있고 미국의 수입 물가 같은 경우에는 미국은 그렇게 수입 물가가 낮아지는 가장 큰 이유가 달러를 강하게를 하면 물건을 싸게 사올 수 있잖아요. 네. 그걸로 이미 수입 물가는 다 떨어뜨려 놓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의 CPI에 선행하고 있는 이 두 가지 측면이 지금 이미 많이 빠져 있고 미국의 CPI는 결국은 하락하는 게 수순이다. 이게 이번 달은 나오고 다음 달은 나올 텐데 이게 단기적으로 조금씩 올라갈 수 있어요. 그리고 하반기 때는 역기조효과 때문에 좀 소폭 올라갈 수 있습니다. 네네. 그런데 이 추세라면 저는 내년 하반기에는 마이너스 물가도 좀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 미국이요? 네, 마이너스 물가요? 네, 미국 CPI 같은 경우에는 지금 MOM 기준으로 이번 컨센이 7월달에 0.2거든요. 네네 그렇죠. 근데 0.2로 만약에 하반기에 평균적으로 나온다, 그러면 올해 하반기는 미국 CPI가 4%를 못 가고 내년 1월달부터 빠질 거고요. 만약에 MOM 기준으로 평균 0.3이 나온다, 그러면 올해 하반기 때 한 4.3 정도가 나오고 그 다음 내년 1월달부터 다시 빠질 거예요. 그럼 결국은 내년 MOM 기준으로 0.2가 나오는지 0.3이 나오든지 간에 내년 1월달부터 빠지는 게 수순이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런 중국의 PPI와 미국의 수입 물가에 대한 이 추세를 보면 이게 더 빠르게도 하락할 수 있다고 보고 있고 여기에 가장 미국의 근간이 되고 있는 게 미국의 서비스 물가거든요. 네. 이런 물가들은 미국의 그 초과저축 소비에 대한 초과저축 부분이 좀 부진한다고 하면 더 빠르게 떨어뜨릴 가능성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가의 상방 리스크보다는 저는 하방 리스크가 더 크다고 보고 있고 의외로 만약에 물가가 튀면서 금리가 튀고 주식이 빠진다? 그때는 저는 매수 기회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물가가 상승하는 거에 대해서 너무 두려워하는 것보다는 하락할 때가 더 걱정이겠죠. 저는 결국에는. 뭐 한 올해 하반기는 당연히 조금씩 올라갈 거예요. 네, 작년에 네. 기저효과가 있으니까. 네, 네. 그런데 결국은 MOM을 보면 결국은 그 내년에 그 예측이 되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그때부터 빠르게 떨어질 가능성이 더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상반기가 더 물가가 많이 빠질 거로 보세요? 내년 상반기. 네. 내년 상반기보다는 내년 하반기는 거의 마이너스 물가를 보고 있고 음. 올라봤자 올해 하반기까지 물가가 오를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오름폭도 크지 않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물가가 만약에 올해 하반기에 4%에서 끝난다. 그리고 내년 1월 달부터는 다시 빠진다. 그러면 미국은 기준금리 인하를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군요. 미국의 기준금리 그 인하를 하는 속도를 보면 원하는 타겟팅 물가가 2%까지 왔을 때 인하를 하는 게 아니고요. 일반적으로 미국 물가 대비해서 기준금리가 1% 이상 높으면 그때부터 인하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미국 물가가 4% 아래에서 이제 논다라는 거를 연준이 확신을 한다. 그러면 이제 금리 인하가 시작될 거예요. 왜냐하면 잡으려고 하는 물가는 잡았고 굳이 더 그렇겠죠. 금융 긴축을 네. 할 필요는 없거든요. 네. 이게 증시에 호재가 되냐 안 호재가 되지 않느냐는 그건 또 그때 가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이어포 롱거 이런 것들이 지속 불가능했을 때 유동성이 빠질 수 있고 다 이게 문제가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봐야 되겠지만 일단 연준의 기준금리 인하는 빠르면 내년 상반기, 늦으면 내년 하반기를 보고 있고 네. 뭐 그렇게 그 채권에 대한 투자 네. 2023년도는 사실상 상반기 때 금융 리스크 터지면서 채권의 수급이 엄청나게 몰릴 거라는 거에 대한 그 사람들이 기대가 있었어요. 네. 베팅을 많이 했습니다. 네네. 그리고 지금 그게 아니면서 많이 네. 되돌렸어요. 맞아요. 그런데 지금 투자한 사람들이 지금 많이 울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내년도에는 예상의 낮은 인플레에 대한 보상을 채권 투자들이 받을 겁니다. 받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내년은 본다. 네. 이게 뭐 제가 레버리지 방송 나와서 레버리지 사라 이런 말은 절대 못할 것 같은데 단기채와 장기채 중에 뭘 사야 되냐? 단기채와 장기채를 보면 금리는 단기채가 훨씬 많이 빠질 거예요. 금리 인하를 하니까. 네네. 그런데 단기채는 1% 같은 1%가 빠져도 듀레이션이 짧기 때문에 네네. 수익이 적습니다. 네. 근데 장기채는 훨씬 큽니다. 그래서 장기채 측면에서 보는 게 맞는 것 같고 네. 채권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이론만 좀 말씀드릴게요. 네. 이번에 좀 자료를 많이 가져갔는데 제가 좀 보여드릴 수 있는 게 좀 너무 한정돼 있어서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채권은 단기채보다는 장기채로 대신 한 4.2 뭐 이렇게 좀 올라갈 때쯤에 사고 3.76 이렇게 떨어지면 팔고 이런 전략이 현재까지는 괜찮다. 네, 그런데 저는 네. 채권 투자를 좀 최소 1년은 좀 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요? 이게 제가 가지고 있는 것 좀 보시면 채권의 가장 큰 장점이 이자 수입이랑 이자 수입이랑 컨벡시티라는 게 있거든요. 네. 컨벡시티가 뭐냐면 이 검정색 그래프가 채권의 가격을 결정하는 거예요. 네. 그럼 내가 만약에 2%의 채권을 샀어요. 근데 만약에 금리가 이렇게 3%가 올랐어. 그러면 원래는 이 1%가 오르면 이 빨간색 선만큼 가격이 빠져야 되거든요. 네. 근데 채권은 가격을 결정할 때 볼록성이라는 게 있어서 금리가 오를 때는 덜 빠지고요. 금리가 내리면 더 올라갑니다. 그래서 그리고 캐리도 있고 네. 이자 수입. 그래서 만약에 내가 미국채 금리를 4%에 샀어요. 근데 1년을 보유했어. 근데 만약에 미국채가 5%에 가 있어요. 그러면 1년 보유 수익률이 만약에 3.5%입니다. 그런데 4%에 샀는데 만약에 3%까지 빠졌습니다. 그러면 1년 보유 수익률이 11.5%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10년물을 제가 예시를 드린 거고 TLT는 아마 20년이니까 두 배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네, 그래서 네. 그런 측면에서 채권은 지금 절대적인 레벨에 대한 메리트도 있고 보유를 했을 때 금리가 오르더라도 손실 금액이 생각보다 크지 않다. 그래서 투자자 입장에서는 시간과 변동성은 모두 다 우리 편이다라는 거를 반대의 쇼 포지션 치는 사람들은 그 둘 다 이제 반대 방향이잖아요. 그러면 걔네들은 롱텀하게 포지션을 잡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매수자가 항상 이길 수 있는 게 채권 네. 투자고 지금 레벨 같은 경우에는 전 메리트가 높다고 보고 있고 미국 기준금리가 5.5까지 올린 상황이고 지금 뭐 7% 8% 올린 건 아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기준금리 상단에서 지금 우리가 장기채를 투자를 했을 때 손실은 당연히 볼 수 있죠. 단기적으로 볼 수 있죠. 근데 언제까지 얘들이 5.5%를 유지할 수 있을까라는 걸 생각을 해보면 채권 투자를 좀 장기로 가지고 가면 그래요. 무조건 수익이 난다. 근데 만약에 대신- 저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계속해서 유동성 공급 상황이라고 한다면 그 유동성 어디 가겠어요? 물론 이제 채권도 가겠지만
출시장에 또 더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주식과 채권을 같이 가져가라고 하는 전 자산 배분 전략. 정프로님은 주식만 가져가시지만 저는 뭐 몰빵이죠, 몰빵. 제가 그래서 여기에 50대 5대 제가 연초부터 사실 이 전략을 말씀드렸어요. 5대 5로 가져가라. 이게 대신 기대 수익률을 봐가면서 5대 5, 6대 6, 6대 4 이런 식으로 비중 조절을 하되 0대 10 뭐 이런 건 하지 마라. 왜냐면 그렇게 하면 너의 뷰가 너무 많이 들어간다. 당신의 뷰가. 그건 좀 위험할 수 있습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던 거고. 네네네. 이거 마지막으로 하나만 말씀드리게 JP모건에서 나온 자료인데 자산 배분을 했을 때 수익률인데 이 하얀색 그래프가 자산 배분 수익률이거든요. 네네네. 뭘 이렇게 복잡해? 나머지들은 전부 그러니까 그냥 이건 이 하얀색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자산 배분 주식 60, 채권 35, 원자재 55를 가져갔을 때 2008년도에는 수익이 3등이었고 뭐 2019 대부분 평균은 가잖아요. 순위를 보여주는 네. 거죠. 해당 연도마다. 2008년도에는 네. 채권이 5.2%를 1등했습니다. 네네. 그리고 주식은 저 밑에 있네요. 40 몇 프로 터진 걸로. 근데 자산 배분을 하면 3등을 했었고 이게 평균은 항상 가고 이상을 하더라. 이게 연한산을 한다고 하면 2008년에서 2012년까지 한 4등 정도 하거든요. 근데 변동성은 낮을수록 좋은데 변동성은 밑에서 3등이에요. 아니 저 하늘색 저 맨 위에 있는 애는 뭐예요? 이거요? 네. 저건 이제 이거 리츠. 리츠? 예.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수익률이고 변동성인데 변동성은 밑에 낮을수록 좋은 거고요. 수익률은 위에 높을수록 좋은 건데 자산 배분 이 하얀색 그래프를 보시면 수익은 한 4등 정도 했었고 변동성은 밑에서 3등입니다. 그래서 이걸 보시면 자산 배분을 가져가는 게 맞는 것 같고 나머지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이론만 말씀을 드린 거고 저는 올해 그 주식과 채권을 같이 가져라고 하는 것도 근데 정프로님은 저 하얀 게 안 들어오고 맨 위에 저 하늘색. 1등 그냥 저 초록색 저 라지캡 라지캡 8.8. 미국 주식을 가져가면 주식 대형주 8.8%. 몰빵이 네. 딱 맞는 거예요. 근데 변동성은 17.7이에요. 그래서 이게 그 변동성을 견딜 수 있을 정도로 내가 만약에 그래서 기대 수익률 8.8%를 원하는데 Why not? 연 변동성이 17%씩 움직인다. 변동성은 It's 나의 okay. 친구. 그러면 뭐 노 주식을 프로블럼. 하셔도 돼. 근데 노 프라블럼. 그런데 올해는 채권이 경착륙이 오든지 연착륙이 오든지 투자할 만한 레벨인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물가가 빠지면서 시장이 아무 문제 없이 빠지거나 혹시라도 문제 생길 수 있잖아요. 그 네. 문제가 생겨서 만약에 시장이 망가지거나 둘 다 채권에는 호재거든요. 그래서 같이 가져가는 게 맞는 것 같고 주식 시장은 지금 뭐 오를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지만 저는 유동성을 계속 보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 금리? 선거 때까지는 연준이나 재무부는 어떻게든 막으려고 할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못 막을 가능성도 있다라는 거를 좀 말씀을 드리고 장기 싶다. 금리가 너무 빨리 빠지면 조심해라. 네, 그렇게 되면 지준에서 영래포로 급격하게 돈이 네, 빠질 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그런 측면을 좀 꼭 보시라고 말씀을 네.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들은 나도 막을 수 없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를 많이 했는데 아우, 네, 자료 내용은 너무 좋아요. 반만 했습니다. 반만. 네. 정프로님 반만 했습니다. 아, 뭐예요? 다음에 또 언제? 한 번 더 나와요. 근데 오늘 내용은 참 좋았던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조금 초반에 좀 어렵긴 했는데 아, 네네. 네, 그러나 뭐 한두 번 이렇게 들어보면 아마 이해들 되실 것 같고요. 요 영상은 저희가 우리 3프로 TV 꼭 봐야 할 영상으로 다시 한번 좀 올려서 여러분들 좀 참고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성상현 과장님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요. 네. 예, 우리 중소기업 분들의 돈 잘 굴려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시아 외환위기 이후에 글로벌 경기가 안 좋아질 것 같으니까 미국이 금리 인상을 천천히 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때 IT 관련 산업이 굉장히 빠르게 성장을 하는데 금리 인상이 생각보다 늦다 보니까 이게 무엇을 만들게 되냐면 닷컴 버블을 만들게 됩니다. 외환위기부터 닷컴 버블, 금융위기, 인플레이션의 부활까지 대한민국 최고의 거시경제 전문가 오건영의 경제 이야기를 서점에서 만나보십시오.